지지난달에 이 특허 제도의 도에 관해서 특허 제도는 왜 존재하고 어떻게 작동되며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특허 제도가 아닌다. 특허 자체의 도. 특허는 독점권이고 특허는 어떻게 왜 그것을 사람들이 특허를 가져야 되며 어떻게 활용되고 하는가를 특허의 도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데 오늘은 지난 두 번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는 이 발명자의 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발명이 뭡니까? 그 이야기도 곧 할 겁니다.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 뭐 이런 거라고 여러분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창의력이고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고 창조이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이 조물주가 생각나시죠? 창조주. 이제 이런 그런 이야기를 감히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발명자의 도를 가지고 이제 출발하려 합니다. 자, 발명이 뭔가? 이게 이제 네이버 구글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산하여 만들어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도 역시 마찬가지 마지막에 유틸리티란 말이 되어 있는데 그 유용성이 있는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유용한 생각을 해내는 것 이걸 발명이라 합니다. 여러분 발명 좀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예.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그게 무슨 발명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아니면 좀 더 경제적으로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봤을 겁니다. 그래 발명을 전혀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작지만 작은 발명들은 많이 쭉 해보셨을 겁니다. 남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많이 하셨을 테고 더 큰 발명을 하셨겠죠. 특허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특허법 2조 1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법 1조는 뭐가 있겠습니까? 특허법 1조는 특허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특허의 목적에 관해서는 지난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그 목적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세세하게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발명을 장려, 보호, 육성해가지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 발전을 진전시키겠다는 게 이 특허법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 다음으로 그 다음 2조에서 그것도 1호가 이 발명이라는 걸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1번의 그 정의가 이 발명이라는 겁니다. 이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단어가 익숙치 않으실 텐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연법칙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연법칙은 만류인력의 법칙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다양한 연력학의 법칙도 있고 연력학 제1법칙부터 제3법칙까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공학적인 것들이 자연법칙에 기초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일상에서 살고 있는 이제 이런 자연법칙을 위배돼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간혹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과학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자연법칙에 위배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기술과 사상과 창작이라는 아주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복 가능하고 누구에게 전달 가능한 것들 기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기량이라든지 기교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이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실체가 아닌. 그래서 물건으로서 구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물건에서 구현된 것은 발명이라고 하지 않고 발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여기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냄 이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발명이 아닙니다. 여기 대해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별 재미가 없을 것이고 이 발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정의 말고 어딘가에서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게 플라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꼈을 때 그것이 발명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면 불편은 이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것의 아버지다. 그래서 필요와 불편 이것이 발명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를 충족하는 수단이다.
우리가 가지고 싶다 하는 것을 충족해주는 수단이기도 하고 현재 불편하다 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수단이다. 불편은 어떤 불편이 있습니까? 뭐 물건이 어떤 물건이 비싸다. 이걸 싸게 만들고 싶고 무겁다. 이걸 가볍게 하고 싶고 너무 크다. 작게 하고 느리다. 빠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불편을 해결하는 수단 또는 필요를 충족하는 수단이 현재 발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다. 이 양반이 이제 솔스타인 그 베블렌이라는 사람인데 발명이 필요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다른 사람, 그 앞에 이야기했던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필요 때문에 발명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양반은 발명이 필요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베블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베블린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말보다도 더 유명한 말이 이 말이 베블린 효과입니다. 베블린 효과가 참고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떨어져야 정상이죠. 비싸지면 사람이 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인데 비싸면 안 사죠. 그런데 베블린 효과는 뭐냐 하면 비싸면 비쌀수록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상류층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자기의 허영심, 과시욕 이런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물건이 비싸야만이 더 많이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들을 이거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제일 처음에 나올 때 가격 결정을 할 때 그 기업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이거를 고가 정책으로 갈 것인가 저가 정책으로 갈 것인가. 예를 들면 그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무슨 그 고급 명품 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싸야 더 잘 팔리는 게 있습니다. 싸지면 오히려 더 안 팔립니다. 싸구려라고. 그래서 이게 상류층 소비자들의 의식으로 소비 행태인데 가시욕이나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목적의 고가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값이 오를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떨어지면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구매를 하지 않는 그런 경향입니다. 베블린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런 말을 할 만하죠. 그러니까 발명이라는 것은 그 필요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베블린 효과 비슷한 게 이게 파노폴리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비싼 물건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을 아주 적게 받는 뭐 여직원이나 신입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또 남자들도 보면 당장 그 뭐 지방칸 없이 남의 새방살이 살면서 고급차를 산다든지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그런 걸 삼으로 해서 자기의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걸 파노폴리 효과라고 합니다. 베블린 효과가 좀 다르죠? 베블린 효과는 상류층에 적용되는 말이라면 파노폴리 효과는 거의 상류층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간 것처럼 착각의 그런 착각의 지위를 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여하튼 우리가 발명이라는 게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고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 불편을 해소한다, 필요를 충족한다 이런 말들이 이 도덕경 제4장에 나와 있습니다. 좌기의 해기분, 화기강, 동기진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말에 화기강과 동기진을 합쳐가지고 화강동진이란 말이 많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 좌기예라는 말은 날카로운 예리한 것을 무디게 한다. 그리고 얽힌 것을 분쟁이라나 이런 어떤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분이라고 그러죠. 이 분을 푼다, 풀했자. 얽힌 것을 풀어내고 빛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티끌 이게 세상에 아주 그 속세의 사람들과 함께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게 원래 이 화강동지는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 부처님이라든지 성인들이 그 세속의 사람들을 그 구제하거나 그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예리함, 그 지혜라든지 그런 예리함을 숨기고 그러니까 흐름하게 해서 이런 그 세속의 사람들을 함께한다 이런 뜻으로 화강동진이 쓰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어낸다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도 날카로운 빛이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것을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그 불편과 함께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다시 해석해가지고 해석을 해봅니다. 이거 전문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도덕경 4장이 전체 내용이 이렇습니다. 도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뭐 창조이거나 창의력으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도는 채워질 수 없기에 그 쓰임이 있고 언제나 가득 차지 않는 깊은 셈이니 만물이 생겨난 근원과 같아.
지난번 강의에서 그 그릇이라든지 바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한다.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이라는 것도 비어있기 때문에 그 쓸모가 있다. 없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저 노자 도덕경에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기도 채워질 수 없기에 그 쓰임이 있고, 가득 차지 않는 셈이니까, 가득 차지 않으니까 계속 만물이 생겨나는 근원과 같다. 그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어내고 빛을 부드럽게 하고 세속의 온갖 문제와 함께한다. 널리 퍼지면 늘 그대로 있어왔던 것 같이 되고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는 몰라도 조물주보다 앞선 존재일 것이다. 이게 지금 그 도덕경 제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그래, 오늘 이제 저 도덕경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아마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저항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한문이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제가 이렇게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도덕경이라는 자체가 원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이 됐었고, 다양한 가르침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해서 보는 것이 또 고전의 또 매력이죠. 그래서 이번 저는 이 도덕경이라는 것을 특허나 발명에 비추어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는 그냥 여러분들이 발명에 대한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걸 비추어 가지고 도덕경을 한번 경험해 본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강동진, 빛을 부드럽게 하여 속세의 티끌과 함께한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발명은 불편 해결을 위해서 속세의 문제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화강, 이 불편함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의 티끌, 불편과 함께한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라고 이 도덕경에 그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 이걸 보면 이건 창조이기 때문에 만물지종이다. 만물의 어뜸이다. 만물의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창의력이고 발명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 발명은 만물지종이고 화강동진입니다. 저 시작할 때부터 너무 어렵게 가서 갖다 들이대니까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죠? 조금 지나면 쉬워집니다. 그래, 이 주역에 보면 궁적변, 변적통, 통적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 주역에서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을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궁적변, 궁하면 변하고, 궁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뭔가 부족하고 불편하고 배가 고프고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내가 지금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상황을 변해야 되죠. 그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변화를 추구하면 그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요즘 말로 지속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2500년 전에 나온 주역이라는 책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걸 다시 좀 풀면은, 어려울 때는 변화를 모색하고, 변화하면 길이 보이고, 통하는 길이 보이죠. 길을 찾으면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이제 신영복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통짜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궁극에 이르면 변화하기 마련이고 변화하면 열리게 됩니다. 열린다는 말이 통한다는 이야기죠. 열려 있어야 생명이 지속됩니다. 변화와 소통이 교훈입니다. 이렇게. 이 장년이 세상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할 때 현재 뭔가 궁하다, 뭔가 불편이 있다, 뭔가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이 궁한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불편을 해소시키는 수단, 뭡니까? 발명이죠. 그래서 발명은 궁할 때 통하는 길을 여는 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 발명은 궁할 때 통하는 길을 여는 변이다. 맞으면 이제 박수를 한번 크게 시작하고 합시다. 그 이제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앞에 그 어려운 말을 이렇게 이끌고 왔습니다. 이 또 노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곡신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곡이라고 하는데 계곡을 말합니다. 골짜기를 말합니다.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일까 좀 궁금하시죠? 이걸 이제 보면은 그 전문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신불사 시위 현빈이요 현빈지문 시위 천지근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현빈이라는 것은 그 현묘한 이 빈이라는 것은 암컷을 말합니다. 여성성을 말합니다. 암컷이다. 이 암컷의 문이 현빈지문 문이 천지의 뿌리다.
그래 끊임없이 이어지니 써도 다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면면이 약존, 면면 약존, 용지 부동 불근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거 노자 도덕계 6 제6장입니다. 근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는 워낙 다양하게 해석돼 가지고 온갖 해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주는 그 어떤 그 사람들마다 주는 다 통찰 그 인사이트가 다 다릅니다. 그 어떤 우리는 제가 해석한 방향으로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골짜기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포용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골짜기는 항상 물이 고여 있죠. 개울이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생육하고 창조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는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현빈이라 그랬죠. 현묘한 암컷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성성이고 모성입니다. 모든 걸 창조하고 생산해내는 거죠. 모든 동물의 암컷도 그렇고 사람의 여성도 그렇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죠. 그 탄생시키는 것은 이 골짜기의 정신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탄생시키는 거, 이게 창의력이고 발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발명은 곡신이다. 골짜기의 신이다. 골짜기의 정신이다. 골짜기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곡신이다. 골짜기의 신이다. 이건 죽지 않는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새로이 지금 불편이 존재하고 있고 필요가 있는 한은 절대 이 아이디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현묘한 여성성과 같은 것이다. 1899년에, 오래됐죠. 99년에 그 미국의 터크 청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발명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 터크 청도 없어야 된다. 터크 청장이 한 망언 중에 아주 그 대단히 유명한 망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발명은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곡신은, 이 발명의 신은 불사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계속 더 발명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해마다 20, 30%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지금도 중국이 한 140만 건의 터크가 출원되고 있고 미국이 한 70만 건, 일본이 한 30만 건, 우리나라가 한 20몇만 건 이렇게 해마다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지금. 그렇게 터크 출원이 계속 되고 있고 발명이 있다는 건 뭡니까? 발명이 끝없이 불사,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여성들이 계속 그 모든 동물의 암컷들이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는 것, 자식을 만들어내듯이 계속 만들어내는 현빈입니다. 현묘한 여성성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천지의 뿌리다. 세상 만물이 생겨난 근원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터크 도덕경 제6장 발명은 계획과 같이 세상의 모든 불편을 받아들여 새로움을 만들어내니 이는 현묘한 창의력이라 할 것이다. 창의력은 천지 만물의 뿌리이며 끊임없이 샘솟는 것이니 아무리 써도 결코 다함이 없다. 그리고 저 도덕경을 이렇게 제가 다시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뭐 불쾌하신 분 안 계시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계속 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은 불사의 곡신이고 죽지 않는 계곡의 신이고 그러고 천지의 뿌리다. 천지의 근원이다. 그게 또 이 도덕경의 4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학 일익이요 위도 일손이다. 이 도덕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는 도덕경을 좀 봤다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은 다 기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이라는 배운다는 뜻이죠. 배운다는 것은 날마다 더하는 것이고 돌을 닦는다는 것은 날마다 잃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날로 더해가는 것이고 돌을 닦는다는 것은 날로 버리는 것이다. 버리고 또 버리면 무위에 일어나니 하지 않음으로써 무위,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못한 불의가 없게 된다. 이 말이 참 무위이 무불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말은 뭔가 좀 여러분 와닿으시죠? 배운다는 것은 날로 더해가는 거고 돌을 닦는다는 것은 날로 버리는 것이다. 뭔가 좀 와닿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오늘 뭔가를 하나 더 보태가는 겁니다. 더해가는 거죠. 날마다 뭔가를 보태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닦는다는 것은 뭔가 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 이것도 뭔가 와닿으시죠? 뭔가 지금까지 있던 집착이라든지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버리고 뭔가 자기를 좀 더 단순하게 하다못해 집 청소를 해가지고 집안에 좀 구질구질한 거 그동안 안 쓰던 그 옷걸이로 쓰고 있는 뭐 런닝머신 또 갖다 넘겨버리고 또 좀 버리고 옷도 안 입던 옷도 좀 버리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돌을 닦는 기분이실 겁니다. 그게 여기까지는 아마 다 이해가 되실 텐데 그 다음이 조금 좀 어려운데 버리고 또 버리면 무위, 하지 않으면 이른다.
그리고 무위의 경지.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에코시스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위자연이라는 말을 하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둔다는 게 무위자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착을 버리고 하면 어때? 무위가 됩니다. 우리 애한테 일어나라, 밥 먹어라, 씻어라, 학교 가라, 공부해라 이런 소리 하지 않는 거 그걸 버리고 또 그 집착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는 게 되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고 애는 지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우리가 인위적인 손을 대지 않고 가만두면은 내 집착을 생각을 욕심을 버리면 자연은 그대로 있게 되고 그 자연은 거기서 식물이 태어나고 식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 사고 그 동물을 그 초식 동물을 먹는 육식 동물이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죽고 살고 이렇게 해서 자연이 생태계가 이루어져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정글처럼 그게 자연입니다. 그래서 버리고 또 버리면 무위에 이르고 이래 무위에 이르면은 불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저절로 다 되니까 내가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뭐 그만이고 이해 못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혹시 뒤에 기회가 나시면 한 번 더 이래 보시면 되는데 그때 그 허성원 변리사가 이야기했던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발명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발명을 한다. 아까 발명이 뭐라고 했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죠. 그죠? 불편을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피로를 충족시키는 수단입니다. 피로를 충족한다. 불편을 해소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수단을. 그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산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산을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 길을 이렇게 다양한 길들이 존재합니다. 이 수많은 길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냈을 겁니다. 우리가 태초에 산이 있었다 생각해 봅시다. 태초 산이 있었다. 이 산을 최초로 올라간 사람이 있을 때는 길이 없었을 겁니다. 없는 거를 그 사람이 올라가기 위해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길을 하나를 만들어내놓고 나면 그 길이 하나 처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이 또 올라가고 해서 다른 길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이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길은 더 좋은 길이고 더 편한 길이고 더 빠른 길이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렇게 길을 계속 만드는 것이 뭡니까? 발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 새로운 해결 수단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발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학일익이란 말은 우리가 학이라는 말을 발명한다, 배운다, 새로운 길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길을 내는 거죠. 그런데 특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이 발명을 가지고 특허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에 내가 길을 내고 오르는 거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오르는 것을 못하게 하고 싶다. 이 산에는 내 혼자 오르고 싶다. 이게 아마 특허의 개념과 비슷할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산 밑을 빙 둘러싸는 성을 쌓으면 되죠. 성을 이렇게 쌓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성을 쌓는 것, 이게 특허입니다. 발명이라는 것은 길을 내는 거라면 이건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을 쌓아야 되죠. 그럼 성을 쌓는다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어려운 이야기죠. 성을 쌓는다. 그럼 성을 크게 쌓겠습니까? 작게 쌓겠습니까? 크게 쌓겠죠, 당연히. 그럼 얼마나 크게 쌓겠습니까? 무한히 크게 쌓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딘가에가 합의를 봐야 됩니다. 버리는 것과 내가 갖는 것의 경계를 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무한히 성을 쌓으라 할 때 정말 고민스럽죠. 무한히 쌓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만 쌓아야 되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해 자기 내심과 버리는 것과 갖는 것이 타협을 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뭘 버리느냐고, 어디까지를 버리느냐가 고민되죠.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혹시 과자 가게를 갔는데 어른들이 어릴 때 어른을 따라갔는데 과자 네 마음대로 집어가라. 한 주먹. 예? 집어가라. 그리고 과자를 사탕 그릇에다 한 손으로 집습니다. 애들 손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가 아기 힘 아무리 잡아도 이밖에 못 잡습니다. 그런데 잡는 그것보다도 더 아까운 게 뭡니까? 못 잡는 것이요. 못 잡는 부분들이죠. 아깝습니다. 성을 쌓는, 특허도 이 성을 쌓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나머지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지 않으면 가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버리는 것을 알아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발명은 길이고 특허는 성인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버림의 아픔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은 길이기 때문에 날로 더해가는 것이고 특허는 성이니까 오로지 자기만을 갖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오로지 갖는 것을 전유하기 위해서는 버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는 성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길만 보고 성을 제대로 쌓지 못하면 하지 못함의 아픔을 겪어요. 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성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내 집안에 누가 들어왔다는 걸 하면서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을 너무 작게 쌓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크게 쌓는 것도 원하는 대로 마음껏 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도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고, 특허의 도는 뭡니까? 가짐과 버림의 경계인 성곽을 쌓는 겁니다. 정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죠. 특허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허를 받을 때 한 번도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죠? 왜 고민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 고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 같은 변리사들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특허를, 여러분들이 특허를 받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특허를 받았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특허가 어디까지의 자기가 땅이고 어디를 버렸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린 것이 뭐냐? 성곽을 쌓았으니까 내가 가진 영역과 버린 영역이 분명히 경계가 있을 텐데 어디를 버리고 어디가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거기서 마음 놓고 농사를 짓거나 뭘 하거나 하던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배제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어딘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특허를 받을 때 항상 생각할 거는 내가 무엇을 버려가지고 이렇게 성을 쌓았는지. 특허를 받는 거 좋다. 받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래, 특허가 얼마나 좁은 내 성이 얼마나 좁은 건지, 넓은 건지, 얼마나 튼튼한 건지, 얼마나 부실한 건지, 아무나 개나 소나 들락거리는 그런 부실한 성인지,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 이런 사람이 이런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내 최고의 생각들은 모두 옛 사람들에게 도용당했다.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미 다 있더라.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옛 사람들이 설마 미래의 사람들 걸 도용했겠습니까? 이 길이라는 말을 우리가 했어요. 길. 뭔가 해결하는 수단이죠. 이거 문제를 해결한 걸 미리 우리가 다 알고 있겠습니까? 알고 있다면 문제를 아는 것만으로도 해결하는 길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참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고객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라. 그거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접근 방식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객들이 필요를 느끼기 전에 그들이 바라게 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안다. 내가 고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그들은 더 빠른 말이라고 답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줄 때까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그 때문에 나는 시장조사를 믿지 않는다. 아직 글로 쓰여지지 않은 내용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대단한 통찰력이죠. 여러분 한번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헨리 포드를 이 스티브 잡스가 인용해 왔지만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처음으로 양산한 사람입니다. 양산을 할 때 자동차를 그렇게 양산하면서 자기의 그 비전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의 차를 타고 다니는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차가 몇 대지 되겠습니까? 처음에 이 T카가 처음 나왔을 때, 포드의 T가 처음 나왔을 때 차가 다니면은 워싱턴, 뉴욕시나 이런 데 전부 보면 말을 타고 다니는 마차가 다니고 있는 그 사이에 차가 겨우 지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시대에 헨리 포드가 그런 말을 했었죠. 헨리 포드가 고객에게 뭘 원하느냐, 고객 사람들에게 원하면 그 당시에는 차가 뭔지도 몰랐을 거니까 나는 좀 더 빠른 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다 이거죠. 지금 스티브 잡스가 한 이야기는 고객들이 필요를 느끼기 전에 그들이 바라게 될 것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아직 글로 쓰여지지 않은 내용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다.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잖아요. 그죠? 아이폰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2007년도에 내놓는 바람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스마트폰이 노예가 되어 살고 있죠. 지하철 보면은 막 전부 머리를 숙이고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차 안에서 끼어가지고 밀려다니면서도 이건 들고 보거나 아니면 그 이어폰을 꽂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당시 우리는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누구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어 달라,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세상이 필요로 하기 전에 우리가 바라게 될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스마트폰의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통찰력이. 근데 사실은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스티브 잡스가 안 하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제품이 세상을 확 뒤집어 놓도록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광후한 생각을 하고 제품을 개발합니다. 그게 이 스티브 잡스 생각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스티브 잡스만큼 유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명언으로 강의에 쓰이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가 이제 기업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누군가가 필요한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당신들이 무엇이 필요하요? 내가 그걸 만들어 주겠소. 라고 하는 정도로서는 세상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났죠. 사람들은 우리가 보여줄 때까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자,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길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또 한 번 더 정중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새만금을 이렇게 이제 막아가지고 관측을 할 때 이렇게 막는데, 마지막에 이게 이제 293m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쪽에 물살이 너무 센 겁니다. 초속 9m 정도의 아주 강한 물살이 여기서 바깥에서부터 바다에서 이제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톤짜리 돌을 갖다가 이렇게 빠뜨려도 그 돌을 갖다가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못 막아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에 싱가포르인가 어디에서 이 고철로 팔려고 이 폐 유도선을 갖다가 사다 놓고 고철로 팔려고 갖다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게 길이가 303m인가 그렇답니다. 그걸 가져와서 여기를 막아라. 그래, 여기 갖다 막은 겁니다. 여기 이제 유도선이기 때문에 안에 다 비어 있으니까 안에 물을 채워가지고 가라앉혔습니다. 가라앉히고 옆에 이걸 막아가지고 물의 흐름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을 길을 냈어요. 그게 지금 새만금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길을 낸 다음에 이것을 물을 빼내고 다시 고철로 이제 팔았죠.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정주영 공법이라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공법입니다. 여기서 정주영 씨는 어떤 길을 받겠습니까? 조금 이따 정주영 씨는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봤는지를 한번 여러분하고 다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셜록 홈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왓슨, 자네는 말이지, 언제나 보기만 하고 관찰하지를 않는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팩터, 현재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확인한다는 이야기고요. 관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분석해낸다는 이야기겠죠. 그래, 영어를 see와 observe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간혹 우리 별사들에게 교육시킬 때 이야기합니다. 시력이 실력이다. 보는 능력이 일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의 자존심을 또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 모든 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일의 틀을 전체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현재 그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정의할 때 하나의 사물을 보고도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전혀 다른 정의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발명 자체도 시력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전혀 다른 해결책이 나옵니다. 보는 방법을 바꾸면 사물이 달라지죠. 사건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활, 시기소유, 관기소유, 찰기소환,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평가하려면 이렇게 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공자님께 말씀하시길 그 행하는 바를 보고 시기소위, 그 까닭을 살피고 좋아하는 바를 헤아려보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보고 그 왜 그 짓을 하는지 알고 그 사람이 즐겨하는 좋아하는 바가 뭔지를 보라.
그러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 사람 행동하는 것만 보고 볼 수는 없고 그 행동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절개하는 바가 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공자님, 이제 제가 이 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공자님께서는 세 가지 한자를 썼습니다. 시, 관, 찰이라는 말을 썼어요. 시는 본다는 말이고, 관은 무슨 말입니까? 본다는 말이죠. 찰도 본다는 말입니다. 볼시자, 볼관자, 볼찰자입니다. 그래, 뭐 찰을 살필 차자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게 뭔가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한자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이 말을 어떻게 썼는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거죠. 행동을 본다 하는 거니까 사람이 그 행하는 바를 보라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본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감각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손발과 같은 감각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관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그 까닭을 살피라 하니까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고 분석해 보는 거죠. 이성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석, 논리, 이성으로 보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로 보는 겁니다. 그럼 앞에 것이 손발이나 눈으로 봤다면 이 관은 머리로 보는 겁니다. 그럼 찰은 뭡니까? 그 좋아하는 바가 뭐 속으로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라고 헤아려 보는 거는 뭡니까? 감성, 공감을 해서 가슴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보는 것도 손발로 보는 방법이 있고 머리로 보는 게 있고 가슴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공감되시죠? 예, 여러분 지금 찰하고 계십니다. 공감이 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고 계시지만 찰하신 겁니다. 관하신 분들 그냥 시만 하고 계십니까? 예, 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 관, 찰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보죠. 자, 엘리베이터가 느리다. 뽕짝 터집니다. 느려서. 너무 답답합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을까?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느리다 가면 어떻게 하시고 싶습니까? 빠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고속 모터를 다는 겁니다. 모터를 빠른 거를 비싼 거 갖다 달라. 이게 가장 정물적인, 감각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좀 쓰는 사람들이 있겠죠.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관의 아이디어. 고척용과 저척용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이게 되니까 서니까 느리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고척용은 따로 하고 여기 한 30층짜리 같으면 한 20층까지는, 15층까지는 저척용으로 움직이고 15층, 16층부터는 고척용으로 하겠다. 그러면 훨씬 더 그런 느리다는 느낌이 적을 겁니다. 저척용은 저척용으로 동작시키고. 자, 그러면 이걸 진짜 헤아려 보는 사람,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 가슴으로는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잘 아이디어. 이게 오티스가 세계 가장 엘리베이터의 원조죠. 이 오티스가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왜 엘리베이터가 느리다고 생각할까?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빠르게 해도 이건 느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폐쇄 공간이잖아요. 그죠? 갇혀있는 공간이죠. 갇혀있는 공간에 이래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러고 모르는 사람하고 있으면 더 어색합니다. 뻘쭘하니. 그렇죠? 아주 불편한 겁니다.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뭔가? 이 사람들이 아주 쉬운 방법을, 아주 간단하고도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거울을 붙인 겁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대부분이 거울 붙어 있죠. 뭐 심지어는 모니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프로젝터로 이렇게 뭐 쏘는 것도 있고 그래 한데, 거울을 붙이고 나서 그런 불평이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붙여놓으니까 공간이 넓어 보이고 또 거울 안에 다른 사람이 있죠. 미러링 효과.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보게 되니까 사람이 가장 편안한 것은 자기하고 닮은 사람을 볼 때입니다. 자기가 가장 닮은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거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불편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찰의 아이디어입니다. 사람들이 가슴을, 마음을 느리다고 생각하는 저면에 깔려있는 그 가슴을 공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의력은 시력이다. 발명은. 이를 눈으로 그냥 감각으로 볼 것인가, 분석적으로 관할 것인가, 가슴으로 공감하면서 찰할 것인가.
그 이제 이래 많은 사람들하고 이래 어울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시의 관점이 강한 사람이 있고 관의 관점이 강한 사람이 있고 차의 관점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전에 제가 그 갈등 관리에서도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머리형, 장형, 가슴형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장형은 어떻습니까? 애가 밖에서 얻어맞고 오면 어느 놈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뭐 다짜고짜 뛰어나가지고 때린 놈을 찾으러 간 사람이 장형이죠. 저 머리형은 어떻습니까? 왜 그랬어? 무슨 이유야? 이 까닭부터 알아봅니다. 가슴형은 어떻습니까? 애가 맞고 와서니까 얼마나 아프겠니? 하고 애부터 다독거리죠. 울고 있는 애를 달래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가지고 같은 거죠. 그래서 발명은 시력이다. 시, 관, 찰. 눈으로 보는 그 시력인가? 머리로 보는 시력인가? 가슴으로 보는 시력인가? 하니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하더라도 어디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건이 되는 거죠. 정말 이걸 오늘 여러분 그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 시, 관, 찰 하나만 오늘 잘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본전 뽑았습니다. 그래 보는 방법이라는 거 하는 사실은 그걸 본다라고 할 때 뭘 보는 겁니까? 이게 왜 그렇지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왜라고 하는 건 뭔가 문제의식이죠. 비판의식입니다. 이 문제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눈으로 그냥 기계적인 그 눈으로만 볼 때의 그 사물의 어떤 그 해결할 수 있는 범위와 그러고 관, 그러니까 좀 뭔가를 분석적인 방법으로 보는 관, 비판적인 부분으로는 그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그것이 볼 수 있는 해결책의 그 영역이나 방법이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think different. 지금까지 그 애플이 저만큼 성장하도록 만든 그 가장 중요한 철학이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애플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1테라의 그 시장 가치를 가지고 테라. 뭐 좀 지금은 좀 내려갔습니다만 테라라면 그러니까 이 천조입니다. 천조. 우리나라도 1000대 1만 잡아도 천조 정도의 인류 역사상 이만큼 높은 시장 가치를 가진 회사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야, 그런 이제 보면 또 이 노자도덕경 40장에 보면 1인발이 나옵니다. 뭔가 좀 쉽게 가나 했더니 또 어려운 말이 나오죠. 그래, 여러분들이 절대 방심하게 안 합니다. 이 반자도지동이요, 약자도지용이요, 천하만물. 이게 정말 쉬운 말이 나왔습니다. 생어유요, 유생어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자, 거스를 반자, 거스르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요, 약자, 약하다는 것이 아니고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도의 활용이다. 천하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이게 좀 어렵죠. 뭔가 알쏭달쏭하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노자도덕경 이 글도 이 부분도 사람들마다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나마 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달리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보면 저는 이렇게 이제 특허 도덕경 40장에서는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특허 도덕경이 있다고도 여기 가서 어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는 것, 그것이 창의력의 작동이고 거스를 반짝 뭔가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세상을 문제의식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게 도의 이 창의력, 도의 움직임입니다. 원래 삐딱하게 보는 게 도의 처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없으면 시작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창의력의 활용이다. 약자 도지용이다. 이 변화, 약이라는 말은 활을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활이란 게 뭡니까? 땡에서 변화해서 휘는 거죠. 이걸 변형, 휘인다는 뜻입니다. 변화를 준다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주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생겼다. 삐딱하게 보고 문제를 보고 그걸 보고 다시 변화를 준다. 이게 확실히 이해오시죠,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그럼 천하 만물은 생어유, 유에서 생겨난다. 있는 거에서.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은 있는 곳이 그 전에 어떤 다른 재료의 형태로 존재했었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원유에서부터 납사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고 여러 책상이나 나무는 그야말로 나무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목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 있는 것은 없는 것이 생겨난다. 자, 이 말이 뭐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있는 요 모든 물건은 무,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생각에서 생겨난 거예요. 생각에서. 자, 내가 나무를 잘라가지고 책상을 만들겠다는 그 생각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유는 우리가 그렇게 그걸 만들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무죠. 생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모든 새로운 것은 무형의 창이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무형창. 이런 걸 뭔가를 만들겠다. 그릇을 만들겠다. 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에서 나무가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자도지동이요, 약자도지종이다. 자, 문제의식은 Y죠. Y의 힘을 한번 경험해 보시죠. Papa, can we play outside? No, Why? because it's 5 o'clock in the morning. It's too early. Why? The sun hasn't come up yet. Why? Because the sun comes up later. Why? Well, the Earth goes around, and when it turns a certain amount, the sun shows on the horizon. Why? I don't know. Why? Why don't you know, Papa? Because I didn't pay attention in school, okay? I didn't listen in class. Why? Because I was high all the time. I smoked too much pot. Why? I didn't think it would matter. Why? I just figured my life would come together on its own. But then I met your mom, and you came along. So now I work at the muffler shop. Why? Well, it's too late for me to pursue a career now, and since your mom has a job with benefits, I stay home and I take care of you, because what I make is pretty much just a joke. Why? Well, the service economy replaced manufacturing. There's no real jobs in America anymore. Why? We had good jobs for a while, but it's just because we were lucky, and now we're unlucky. Why? It's just the way it goes. Why? Because God is dead and we're alone. Okay. 왜라는 말의 엄청난 파워를 느껴보셨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놀겠다는 놀지 말라는 이야기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세계 경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거 왜라는 Y 적어서 질문 를 통한 그 질문 리더십이라는 책도 많이 나와 있죠. 그 문제 해결의 그 방법들이 많이 아주 대단히 유명합니다. 특히 도요타나 이런 데서는 5Y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어떤 문제든 간에 5번의 Y를 그 왜를 물어보면 이 애처럼 5번을 물어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그 박물관에 대리석이 잘 이렇게 부식되기 때문에 왜 부식되느냐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부식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은 그 박물관의 조명이 너무 빨리 켜져 가지고
새들이 날아들어서 새들이 똥을 싸고 똥 싼 걸 계속 그 세척 청소를 하다 보니까 세제 때문에 그렇게 대리석이 부식되더라. 이런 것을 그 발견했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왜를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마크 트웨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날이고, 하나는 why를 알게 된 날이다. 왜를.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걸 처음에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존재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왜를 남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된 것을 알겠다고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 답을 찾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남한테 물어볼 수 있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을 자기가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됐다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우겨봅시다. 자, 그래서 또 좀 쉽게 넘어가려니까 또 어렵게 나오죠. 이 옹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 아는 말인 옹고이지신 이런 말인데, 이게 그 조선 왕조실록 정조 1년 2월 1일 날의 이 기록입니다. 정조 1년 2월에 경년인데, 경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식이 높은 신하가 왕을 공부를 하는, 공부를 가르치는 수업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의 그 개인 교수 교섭 시간입니다. 개인 교섭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의 경영관은 시독관 이재학, 선정관 이유경입니다. 정조가 1752년생이기 때문에 나이는 그 당시 25세고 즉위를 한지, 즉위가 1976년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1년이 안 됐습니다. 왕이 된 지 1년이 안 됐죠. 아주 그렇게 새파란 왕입니다. 아직 신병이 왕입니다. 그래도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옹고신 하위야. 제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진 않겠죠. 예,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자, 옹고지신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이유경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글을 익혀 새글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라 하자 임금이 그렇지 않다. 불련. 초학자는 그렇게 보는 수가 많은데 초학지인, 다여, 자, 간, 득 이렇게 합니다. 대개 옛글을 익히면 그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어 자기가 몰랐던 것을 더욱 잘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그래 아직도 모르겠죠. 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여기서 정조의 그 성격이나 이 타입을 생활하는 타입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신병이 임금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학식이 높은 그 신하 아닙니까? 신하가 이렇게 답을 딱 하니까 역글을 익혀 새글을 아는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초학자 그러니까 비기너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대단히 강화하죠. 그 정조가 얼마나 좀 성격적으로나 여기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얘기하자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가 이게 있더라. 그럼 옹고지신이라는 말 가지고 이때 정조도 이 뜻을 가지고 논쟁을 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옹고지신이라는 말은 이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옹고이지신 가위위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 다 이랬습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 이게 옹고 옛것이라고 할 때는 고자가 옛고자를 썼어야 될 텐데 이 까닭 고자를 써놨습니다. 이 까닭 고자는 까닭 그야말로 이유, 원인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좀 이상한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또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스승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옛고자가 까닭고자를 쓰냐? 이게 옛고라고도 읽힌다. 옛고라고도 해석된다. 예, 맞습니다. 많은 다른 고전 문헌에 보면은 옛날 옛것을 이야기할 때 이 까닭고자를 썼습니다. 쓰긴 썼어요. 그런데 획수도 적고 이런 고자를 쓰면 될 거를 왜 더 복잡한 걸 이거 썼는지 하는 겁니다. 경제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저를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해석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말 옛것을 익혀가 새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뭔가 이게 좀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논어 이걸 써놨는데 도저히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석하니까 와닿는 겁니다. 까닭을 탐구해서 까닭을 온축해서
까닭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까닭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떼어서 새로움을 알면은 깨달아야만 지신해야만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까닭이란 게 뭡니까? 원리, 이유, 근원, 뭐 원칙, 법칙, why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 이런 거 이래 해보시면은 수학의 공식만 외워가 됩니까? 안 되죠. 원리를 이해해야 되죠. 원리. 그게 까닭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원리를 알고 그 이유를 알아야 남을 가르칠 수가 있다. 어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주 이게 까닭을 탐구해서 새로움을 깨달아야만 남의 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멀리 이태리의 그 교황청의 방을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바티칸 교황청에 가면 서명의 방이나 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방에 뭐 벽이 4개의 벽면이 있는데 이 벽면이 한쪽은 신학, 한쪽은 법학, 한쪽은 철학, 예술 이렇게 4개의 테마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라파엘로가 이때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중에 이 한쪽 동쪽 벽면이 아테네 학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철학자들입니다. 이게 소크라테스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뭐 피타고라스 온갖 그 당시 옛날의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여기 다 모아놨습니다. 그려놨습니다. 물론 시대를 다 뭐 초월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동쪽 벽면에 이렇게 있는데 이 동쪽 또 천장벽화가 있습니다. 벽면마다 4개의 벽면으로 천장벽화가 있는데 동쪽 벽면의 천장벽화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 라틴어로 카우사룸 코고니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카우사룸 영어로 보면 이 코즈, 이유 이런 뜻의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코고니시오가 코그니션, 인식하다는 뜻이 여기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하면 이유, 인식, 인과의 인식 또는 원인에 대한 지식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까닭에 대한 깨달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까닭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까닭 뭡니까? 이유. 온고이신할 때 고자죠. 까닭을 깨닫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온고이신. 증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동양에서 공자께서 말씀하신 온고이신과 이 바티칸 교황청에 있는 이 카우사름 코기니시오와 일치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이 Y가 중요한. 그래서 발명은 온고이신이다. 그러니까 이 까닭을 참고해가지고 왜 그런지를 물어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까닭을 탐구해서 새로움을 알아내는 것이 발명이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 듣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명을 보면은 발명의 골든 서클이라는 것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냥 why, how, what이 있는데 why의 관점에서 보는 발명이 있고 how의 관점에서 보는 발명이 있고 what의 관점에서 보는 발명이 있습니다. 이 why의 관점에서 보는 발명은 이게 목적 지향적인 그런 발명입니다. how는 동작, 방법 중이고 동작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는 그런 발명입니다. 그리고 what의 관점에서 구조나 제품 구조나 어떤 그 형상이나 이런 것에 보는 것이죠. 그럼 어떤 발명이 가장 더 상위 개념이겠습니까? 그렇죠. 목적지향인 것이죠. 이유. 그래서 이 이유로부터 방법이 나오고 그 방법으로부터 어떻게가 무엇이 나오는 겁니다. 왜에서부터 어떻게서부터 what이 나오는 거죠. 참고로 이제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써보셨습니까? 이 아이링이 대단한 그것도 좀 히트친 발명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800만 개 이상이 팔렸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다가 손가락을 끼우는 고리를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이 유리가 이 고릴라 글라스가 엄청나게 강한 유리입니다. 이 엔간해서 안 깨집니다. 근데 잘 깨지더라고요. 안 깨지는데 이 좋은 유리를 놔도 위에다가 뭐 합니까? 보호필름을 붙이고 다니잖아요. 보호필름을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유리에 스크래치 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 깨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호필름이 손상돼 가지고 갈아 가지고 주로 갈죠. 그런데 그 유리가 그 스크래치 안 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그 카페트 아주 비싼 좋은 카페트 사다 놓고 카페트 달을까 싶어서 위에 장판 깔고 지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필름을 붙이면 안 돼요. 근데 필름보다는 이 뒤에 그 보호하는 뭐 케이스가 더 중요하죠. 어쨌든 간에 저도 케이스도 귀찮아 안 해가지고 달면서 이 고리를 붙이고 다닙니다. 근데 이 고리는 이거하고 좀 다르죠. 근데 이 아이링이 왜 만들었겠습니까? Why? 왜? 여러분 왜 생각해요? 왜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이 들고 있을 때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특허를 한번 볼까요? 이 특허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 내용이, 권리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기기의 일면에 고정되는 접착판, 이 접착판이 개방부를 받는 고리가 이렇게 개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려 있죠. 그러고 연결 블록이라고 합니다. 개방부에 배치 딱 이렇게 배치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끼우면은 핀으로 축이 이렇게 연결축이 이렇게 딱 연결합니다. 연결축이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좀 잘 돌아가지 말라고 여기 연결축을 감싸도록 해가지고 연결 블록과 연결축 사이, 연결 블록하고 연결축 요거 사이에 마찰력을 제공하는 탄성부. 왜 마찰력이 제공하겠습니까? 빡빡하게 해서 잘 안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Y의 개념을 이겠습니까? 아니면 How나 What의 개념이겠습니까? 이 내용은. Y는 그냥 뭐겠습니까? 사람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아주 상위 개념이었죠. 떨어지지 말게 하자, 사람 손에서. 그렇다면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너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해놨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아마 How나 What의 관점에서 본 발명이 될 겁니다.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여드리죠. 지금 이게 원래 이랬는데 이거는 여기에 같은 기능은 하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개방부가 여기서 핀을 꽂는 데인데 이건 그런 건 없죠. 오히려 여기가 개방되어 있죠. 좀 다르죠? 아까 그 특허 내용하고 벗어났겠습니까? 안 벗어났겠습니까? 벗어났겠죠. 그렇죠. 이건 당연히 벗어났겠죠. 이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훌렁훌렁 잘 돌아갑니다. 단지 이 이상 각도로 안 넘어갑니다. 뭐 문제 없죠? 이걸 권리를 벗어났겠습니까? 안 벗어났겠습니까? 벗어났겠죠. 섣불리 이걸 빡빡하게 쪼아주는 탄성부가 없으니까. 이거는 확실히 벗어났겠죠. 고리가 아니니까. 예. 뭐 고리라고 하더라도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어떤 Y의 관점에서 뒤편에다가 뭔가를 붙여가지고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있도록 하겠다 하는 상위적인 Y의 관점에서 특허를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죠? 처음에 할 때는. 예, 그렇습니다. 뭐 피해가는 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헤든축을 둘러싸도록 그 탄성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둘러싸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끼워놓은 것도 있습니다. 해피 발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피할 수 있는 특허들을 만들어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 특허와 관련해서 여러 저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운 일이죠. 그래서 짝퉁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 다 했습니다. 발명자의 도 재밌었습니까? 흔히 기억나시죠? 다 내용들이.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을 또 놓칠까 싶어서 제가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자, 발명은 만물지종이고 화강동진이다. 기억이 잘하는 만물의 어떤 이게 근원이다. 만물의 뿌리다. 발명.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러고 화강동진,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와 함께한다. 화강동진. 발명은 궁할 때 통하는 길을 여는 변이다. 뭡니까? 궁적, 변, 변적, 통, 통적, 구. 거기서 나온 말이죠. 궁할 때, 뭔가 어렵고 불편할 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통하는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변화다. 변이다.
발명은 불사곡신이다. 죽지 않는 계곡의 신이다. 불사곡신이다. 왜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명 아이디어는 영원히 우리가 플랫폼이 살아가는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끝없이 창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지의 뿌리다. 세상 만물의 뿌리다. 발명의 도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요. 특허의 도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가짐과 버림의 경계의 성곽을 정하는 것이다.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너무나 철학적입니다. 발명은. 너무나 철학적이죠. 자, 창의력은 시관찰이다. 눈을 그냥 감각적으로 볼 것인가, 머리로 볼 것인가, 가슴으로 볼 것인가. 아, 이것도 재밌는 말이죠. 여러분, 반자도지동, 약자도지용이. 거스르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요. 변화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도의 활용이다. 발명은 옹고이지신이다.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까닭을 탐구해서 새로운 것을 한다. 이제 여러분도 어디 가서 옹고이지신이 이러면은 옛것을 뭐 익혀서 새로운 것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저하고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딴 데 이야기하실 때는 반드시 까닭을 탐구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낸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 제 생각이 좀 퍼질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런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특허 철학을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더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은 그 변리사의 도, 변리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허권자의 도, 특허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모방자, 남의 것을 모방하는 사람들, 베끼는 사람들은 어떤 도를 가져야 되는가?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보다 발명의 도. 저 앞에 이 처음에 이런 특허 제도, 또 특허의 도 이걸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발명입니다. 자, 그냥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